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치매의 진단 과정과 치료 방법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치매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치매를 어떻게 선별 검사하는지 이런 것까지 쭉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제 이 치매 진단 과정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미 큰 흐름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뭐 인지기능 장애가 뭔지, 그렇죠. 그다음 일상생활 장애가 뭔지 그 설명을 앞 시간에 먼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진단을 어떻게 하냐 보면 어쨌든 인지기능이 저하됐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분이 있는 거죠. 본인이 그러시든 아니면 주변 사람이 그러든 이제 그분이 이제 진료실에 오면 이제 정상 인지 기능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2시간짜리 걸리는 심리검사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KMMSE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미리 정상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서 정상이다 라고 하면 일단 인지기능이 이상이 없으면 이거는 치매는 아니죠. 그러면 정상 노화인 거죠. 그러니까 노화에 따른 이제 인지기능이 좀 퇴화가 그러니까 기능이 약화된 거지 치매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 KMMSE 검사를 했더니 인지기능이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인지기능이 이상이 있으면 그다음 뭘 확인해야겠어요? 지난 편에 얘기했던 걸 생각해보면 일상생활 능력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일상생활 기능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수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간단한 병력을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 통해서도 장애가 있는 분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 능력까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치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려진 다른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반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때 가서 그게 배제 진단이죠. 그러니까 인지장애가 있고 인지장애에 따른 일상기능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럼 이걸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의심되는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 그럼 그게 다 배제가 되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라고 했을 때 그럼 치매도 단일한 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서브타입, I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어떤 치매인지 물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를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치매인지를 확정 짓는 것이 진단 과정입니다. 그러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인지 뭐 루이소체 치매인지 이런 것까지도 결국은 이렇게 딱 가게 되는 그게 종합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진단하게 되면 거기까지 가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의원급이라든가 요양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끝낼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검사를 하려면 관련된 이제 그 대뇌 영상의학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수단이 대학병원에만 있는 또는 뭐 일부 병원급에도 있지만 대체로 종합병원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검사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뭐 사실은 어떤 알량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령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치매 증상이 뚜렷하시다 이런 경우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뭐 아령까지 굳이 확인을 안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일상생활 기능 장애를 보는데 있으면 이런 코스로 가는 거죠. 근데 인지기능 장애는 있는데 일상생활 능력에서는 장애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도인지 장애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 있는 분들을 보니까 분명히 이분 중에서 치매로 진행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가 아닌 분보다는 많아요. 높아요. 비율적으로 좀 높다는 거죠. 확실히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치매가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은 되게 주기적으로 뭐 1, 2년마다 다시 치매 선별 검사를 한다든가 의심되면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치매 진단 과정은 지금 임 닥터가 이 표와 함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간다라고 네,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통 흔히 알기를 치매는 참 치료하기가 어렵다, 네. 뭐 치료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치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행하는 병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장애가 더 악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치료한다 했을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나빠진 인지장애가 좋아져서 회복해서 회복해서 인지장애가 없는 상태까지 좋아지는 것을 치료를 할 수 있겠고, 불행히도 불행히도 현재까지 그렇게 알려진 치료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복용할 수 있는 약 중에서는 없고, 현재 이제 치매 약이라고 알려진 종류들을 보면 더 진행하는 것을 늦추는, 속도를 늦추는,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네,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속도를 늦추는, 중증 치매를 하는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치매의 진행을 좀 늦추기만 해도 네, 환자 본인이나 네. 아니면 이제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또 희망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과연 그게 개인으로 봐서 과연 약을 복용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참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예를 들어 비교군과 대조군이 있으면 그 네. 차이가 눈에 보이겠지만 한 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점점 진이 좀 늦춰졌는데 사실 그걸 꼭 약 때문이라고인지 아니면 그분 자체가 병 진행이 늦은 건지 이걸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 이제 보호자분이 보시기나 이제 그 다음에 의사가 보기에 사실 기존에 있는 치매약의 효과는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처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약 외에는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처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가 하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약물적 치료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뭐 비약물적 치료라고 인지에 대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지를 계속 자극 주는 거,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충분한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이제 인지 장애를 이제 늦추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요소들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런 비약물적 치료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공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 내에서는 약물적 치료 예,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외래 환자가 이 경우에도 약물 치료가 좀 우선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치매 약의 현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인지 기능도 조금 좋게 하더라. 라는 신약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중에 한 약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직 한국에서는 네, 사용할 수 없겠네요. 아마 저 생각에는 뭐 올해 뭐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그 약을 임상에서도 만나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약은 그럼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 네, 그 약은 현재는 알츠하이머 치매에만 효과를 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 좀 더 좀 이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모이게 되면 언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참 답답한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약물 치료하고 비약물 치료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치매 인지기능 장애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일상생활 능력의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심리 증상이 뒤따른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수면, 밤낮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망상이 생기고 환각이 생기기도 하고 배회하고 성격이 이제 공격적이거나 또는 이제 반대로 거부증, 모든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증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인지기능 장애를 늦추는 그 약으로 그럼 이게 다 해소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별도로 이런 행동심리 증상이 동반을 할 때는 여기에 따른 약을 쓰게 돼요. 그거는 또 어떤 정신과적인 그런 그래서 항정신성 약물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매에 있는 분들 저희 보호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놀라죠. 아 치매로 왔는데 쓰냐고 보니까 이거 정신과 약이다. 아, 근데 놀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약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항정신성 약물을 쓰다 보면 네. 고민되는 점이 있습니다. 참 이제 제일 예를 들면 행동심리 장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반화를 딱 투여했더니 잠은 잘 주무세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처져요. 아, 항정신성 약물의 부작용들은 예를 들어 처지거나 심한 경우는 그 약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음식물 있을 때 사례가 걸려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 느려지니까 네. 음식물에서 사례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알 드시는 것을 이제 더 쪼개서 4분의 1로 줄여서 드렸다. 네. 그러면 조절이 될 것 같은데 밤에 여전히 증상이 오는 거예요. 증상을.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그 행동심리장애 증상과 항정성 약물이 이렇게 약간 삼각관계가 일직선이 돼가지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어떤 점을 찾으면 좋은데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소량을 넣으면은 행동심리 증상은 좋아지지만 부작용이 생기고 그 소량을 빼면은 조절이 안 되고 네. 이런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인가요? 그러니까 현실적 어려움이죠. 중증 치매에서 특히 그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디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는 이제 돌볼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분이 이제 거주 조건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거가 다 연관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가령 뭐 밤에 이러다 어느 정도 집에서 지내시는데 소리를 내시는 게 가족분도 좀 용인할 만하고 이웃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어쨌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도 선에서 이제 최대 용량을 드리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밤에 그렇게 하시고 나면 가족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웃과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행동심리 증상을 잘 잡는 방향으로 약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사정이 있겠네요. 네. 또 병원에서도 뭐 다인실에서 병원의 경우는 다인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족분들하고 의료진들하고 잘 얘기가 안 되면 오해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보호자분들 보시기에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편하려고 약을 세게 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는 다인실에 있는 경우는 어쨌든 부작용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그럴 경우에 되다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살에 걸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L2 코주를 통해서 비강경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심리 증상은 이게 그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이거 같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쉽진 않고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하고 의료진하고 잘 상의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전혀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네, 그래서 그런 약간 말씀을 우리가 치매라고 했을 때는 병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그 항정신성 약물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네. 일단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정신과 약을 쓴다 그러면 싫잖아요. 약간 좀 기분이 약간 좀 네. 뭔가 좀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몸의 병이 있다면 또 마음의 병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항정신 약물을 쓰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치매 진단 과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뭔가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이렇게 진단되거나 또 확진된 분인 경우에 네.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 가정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걸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장기 요양 등급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치매 진단 후 장기 요양 등급 받는 법에 대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